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으려면 이어서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기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했고 예화를 한 가지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칭송받는 핸델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왜냐? 가진 돈은 바닥이 났고 채권자들은, 돈 빌려준 사람들은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집 앞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고 멱살 잡고 몽둥이 협박하고 온갖 공포에 시달리면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 핸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걱정과 우울증으로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택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핸델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작곡에 몰두해서 음악 역사상 최고의 명곡 중 하나인 바로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핸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기회로 삼아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한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그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절박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한테는 기회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풍요의 잔치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인생사라는 것이 평탄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바세계 고통의 바다, 고해의 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힘든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시기에도 숨겨져 있거나 잠자고 있는 기회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회는 절박함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100명의 관광객과 한 15명의 승무원을 태워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115명 정도 태워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아주 극심한 기류를 만나가지고 추락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추락할 때 대부분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으악 살려줘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부분 승객들은 다 죽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는구나. 이래야 돼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몇 초 찰나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고 기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기회는 풍족하고 넉넉한 속에서 나오는 잔치가 아니라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 난간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벼랑 끝에 몰아야 되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디아를 공연할 때 일인데 우리 신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공연 직전에 지휘자하고 단원 간에 큰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지휘자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지휘봉 던져버리고 지휘를 포기하고 너희 잘해봐라면서
공연하기 10분 전에 공연장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자가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이 악단원들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휘자를 무대에 올렸어요. 부지휘자를 무대에 올리니까 관중들이 보니까 어슬프니까 우우 하면서 야유로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 악단원들이 비상대책을 세워가지고 첼리스트를 지휘자로 이 무대에 올렸는데 관중들은 그 부지휘자도 어려운 곡을 지휘를 못하는데 첼리스트가 일반 악단원이 이것을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훌륭한 지휘 솜씨에 관중들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발음하기 참 힘듭니다. 네. 그 토스카니니 첼리스트는 시력이 너무 나쁜 거예요.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으로서는 자기 교권이 안 됩니다. 왜? 악보를 못 읽는데 안 보여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악보는 읽을 수 있지만은 멀어서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멀어서 너무 건시해요. 건시. 요새 말로 하면 시력이 한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카니니가 이 악보를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서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곡을 외우고 있으니까 악보를 안 보고 쉽게 시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악단은 그를 지휘자로 임명해가지고 연주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근시지만은 그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기회는 절박함 속에서 바람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알지요? 이분도 처음에는 가난해가지고 빵과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절박함 속에서 글을 쓴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근데 이거 아예 못하나? 그만두면 되지. 그래서 그 절박함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만들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화장품 샤넬 창시자 알지요? 화장품 샤넬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샤넬도 고아 출신이었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술집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런 샤넬이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자질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자질을 발견해서 그 기회를 얻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샤넬 화장품,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절박하면 바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환경에서 기회를 잘 발견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악조건을 바로 기회로 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갈구하는 마음과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절박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절박함을 느끼려면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내 자신한테 나온다면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변화하기가 아주 힘들고 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제대로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느낀다는 것은 각성하듯이 크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지속적인 삶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또 생활의 습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속의 과정이 돼야 됩니다.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각도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채찍질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문제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과 절박함을 평소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셋째, 그런 일들이 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 그 해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절박함과 절실함을 느끼고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실패와 함께 오는 거예요. 기회는 실패와 함께 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예화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포드 다음으로 유명한 아이어코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78년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다니다가 잘린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이 아이어코카는 포드 회사에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했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로 잘린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아이어코카 이 사람한테 해고는 회사에서 야, 니 나가라. 이거는 정말 괴롭고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맞죠? 바로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이 아이어코카는 거기에 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 어느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퇴짜를 당한 그 신차 모델 디자인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크라이슬러 회사를 구해낸 거예요. 바로 실패가 기회임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1986년 인터뷰에서 아이어코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은 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도전을 포기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보면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듯이 네 번째 정진에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조언이 귀를 안 기울는 거예요. 바로 아상이 아상. 내가 최고로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과도한 조심성으로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이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너무 조심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셋째,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부정적인 측면만 보거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나 일 일단 의심하고 일단 부정적으로 봐.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완벽주의에 빠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기를 놓치고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야구 선수인 베이브 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홈런을 많이 쳤는데 삼진아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홈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나 어떤 사태가 밀려오거나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기 십상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나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따라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이 두려움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사경 그리고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3를 보고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웃으면서 술술 풀릴 겁니다. 바로 머뭇거릴 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는 머뭇거리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놓치기 쉽고 경험은 의심스러우며 판단은 어려운 것이다. 맞는 말이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고 기회는 놓치기 쉽고 경험은 의심스러우며 판단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의 기회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짚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같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요.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 풀리는 사람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된 사람. 이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는 사람은 계속 안 풀려. 모든 실패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이 사람이 발전 있고 성공하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요. 왼손을 들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왼손을 들어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성공의 기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로 들어서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헤엄쳐 본 사람만이 물살의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른 제 힘찬 연어들처럼 법담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바로 기회로 삼을 때 진정한 성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았다고 말 안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아유 평생 기다려봐도 좋은 은 내한테 안 오고 기회가 안 오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기회인 줄 알고 날아가기 전에 잡아요. 기회는 고난을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자신이 기회임을 숨기고 고난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수처작추 입처견이다. 뭐냐? 내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주인이 되고 내가 그냥 하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인이 되고 내가 종업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종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맨날 두들겨 맞고 학대를 받고 자랐지만 그 안데르센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냥팔이 소녀라는 명작을 썼어요. 성냥팔이 소녀 그 내용이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일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데르센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도 못생겼거든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 놀림을 당했어요. 거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부리지 않고 집에 와서 자신이 놀림을 당하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기에 착안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명작을 쓰게 된 겁니다. 훗날에 이 안데르센이 크게 성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와 또 당시의 고난은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52세에 실명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면 덜 고통스러워요. 왜? 세상을 원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50년 가까이 세상을 보고 빨주노조 파남보 다 보고 흐린 날 맑은 날 태양과 구름을 다 보다가 앞을 못 볼 때는 그 고통은요 정말 지옥의 고통입니다. 맞죠? 그 고통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존 밀턴은 실명한 자신을 주위 사람들이 불쌍히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50년 가까이 잘 보다가 세상을 잘 보다가 깜깜하게 빛도 없이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소경이 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고난은, 고통은 불청객으로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겁니다. 법단 스님한테는 뭐 고통과 고난이 없은 줄 압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 여기냐, 고난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성공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 법담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내 인생에 이것이 걸림돌이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데 천만에서 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올라서는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회는 불행 속에서 성장한다. 바로 기회는 불행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또 예화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화를 되게 재밌죠? 예, 저는 더 재밌습니다. 예. 1925년 호주에서 태어난 데이빗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9살짜리 데이빗 워렌은 자기가 9살 될 때 아버지가 비행기 추락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9살짜리 소년 위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9살이면 다 기억합니다. 그 9살짜리 소년 위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타도 괜찮잖아요. 그 충격과 아픔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아버지가 평상시 때 라디오를 잘 들으셨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라디오를 아버지 생각하면서 매일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랬어요. 그게 한 10년 넘게 했어요. 청년이 된 워렌이 1953년도에 호주의 국방과학기술원에 취직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를 보면 비행기 추락 사고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워렌은 비행기 추락사의 의문을 품고 4시간 전에
조종석 상황을 녹음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 기계는 이 워렌이 아버지의 유품 라디오를 뜯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기계를 신통치않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 없다고 어디에 쓸 거고 하면서, 또 상사는 데이비드 워렌 보고, 야, 호주의 한국 산업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그런 기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네 하면서 상사가 핀잔을 주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국 항공 관계자가 국방연구소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 워렌이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영국 항공 관계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 찾아가 데이비드 워렌의 기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기계의 설명을 들은 그 국방 관계자 사람들이 괜찮네 하면서 그 기계를 받아들이고 썼어요. 그 기계가 얼마 안 있어 영국, 캐나다, 미국 모든 군용 비행기들에 그 기계를 장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이게 바로 오늘날 블랙박스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가 발전이 돼가지고 차량에도 설치가 되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오토바이에도 블랙박스를 타고 다녀요. 맞죠? 거기다가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 이 데이비드 워렌이 만약 아버지의 비행기에 추락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는 오늘날 블랙박스라는 그 유명한 기계를 만들 찬스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불행이 워렌에게는 큰 성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로 기회는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불행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기회가 왔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불행 속에서 성공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회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이나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련이나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인 사고, 역동적인 사고로 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 불행 속에 여러분들이 잃었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보상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마치 가시로 뒤덮여 있는 밤송이를 깠을 때 드러나는 알밤과도 같은 거예요. 밤송이 따갑잖아요. 그러나 그걸 참고 깠을 때 드러나는 알밤처럼 고통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 거기에는 커다란 보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행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달리는 자세. 불행을 피해서 달아날 수도 있고 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불행을 피해 달아나면 당장에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련은 멀지 않아 다시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담스님은 고통아 오너라, 역경아 오너라. 고통과 역경은 나의 친구이고 고통과 역경과 시련은 나의 동반자이다.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같이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통해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기회로 만든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겠는데, 뭐냐면은 첫째 바로 문제를 예상하고 있어요. 문제를 예상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길을 가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문제는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BTN을 시청하고 술술 풀리는 보학사에 오는 신도님들은 다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상처 없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 뒤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 바로 문제와 싸우면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것을 자신들 앞에 닥치니까 문제와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바로 고통과 문제와 괴로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 아, 내 앞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둘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크게 보거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부딪히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문제를 몽둥이만하게 침소봉대라죠. 확대하는 사람들. 별 문제도 아니야. 별 문제도 아닌데 자기 이야기하면 큰 문제처럼 이야기해.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하나씩 쪼개보세요.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한 가지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합병증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위장도 안 좋고 장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지 말고 하나씩 쪼개야 돼요. 복합적인 문제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안 됩니다. 실타래가 있을 때 한 올씩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선정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종이에 적자. 문제를 하나씩 종이에 적으면 그 문제가 무엇이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결과에 따른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최고로 잘 됐을 결과, 구체적으로 해결법. 최악으로 잘못됐을 결과, 구체적으로 해결법.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그 문제가 알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1,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죽을 정도로 괴로워요. 셋째,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삼다. 바로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는 상상력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생각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행동을 유발시키고 더 큰 에너지를 쏟게 만들면서 노력을 갑절로 더 들이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대한 성공은 문제와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경험을 소재로 삼아 프로의 명작 죄와 벌을 쓴 거예요. 시베리아로 가서 죄를 받아서 유배라는 벌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죄와 벌이라는 프로의 명작 썼고 또 조니 에릭슨은 16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공함으로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통해서 인격을 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인격을 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인격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격의 지원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면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쫄딱 망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TV 보고 찾아왔는데 스님, 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 전부 다 잃었습니다. 얼마를 날렸는데요? 20억을 날렸습니다. 사업하는데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데 전부 다 날렸습니다. 저는 이제 못 잃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52살입니다.
그분 입장으로는 또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 중생이 생을 마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서인데 제가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 생을 마감할 겁니다. 어디 갈 겁니까? 태종대 자사발에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틀리고 거사님 말이 맞으면 태종대로 가시고 내가 택시 태워드릴게. 가시고 내 말이 맞다 싶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에이 저 다 이런데요. 자 볼펜하고 메모지 그러죠. 자 부인 있습니까? 예, 마누라 있죠. 적으세요. 사랑하는 부인. 첫 번째, 두 번째 자식 있습니까?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집 있습니까? 예, 돈은 다 날렸지만 묵고 살 집은 있습니다. 그건 집 있고. 자동차 있습니까? 회사차는 날렸지만 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있습니까? 승용차. 이 다 있네. 다시 시작해, 다시. 그래서, 모두만 위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 법담스님 유튜브에 술술 풀리는 법문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일주일 만에 술술 풀린 시리즈 1, 2, 3를 다 본 거예요. 그거를 다 보면 정말 눈빛이 달라져요. 정말요. 저도 힘들 때 제 것 보지요. 힘이 납니다. 실패가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찾아서 그 고난 뒤에 고난 안에는 큰 복과 기회가 행운이 숨어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시면 술술 풀리리라 생각하면서 법담스님의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